안녕하세요. 담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과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받는 6작품을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작품들 중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짧게 소개해드리기 너무 아쉬운 3작품에 대해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감자 먹은 사람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밴드 감은 귀를 한 자화상입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The Potato Eater는 1885년에 완성된 그의 초기 대표작으로 네덜란드 농민들의 소박한 일상을 진솔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1880년대 초반 고흐는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당시 네덜란드 농촌과 노동자의 삶에 깊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 특히 동생 테오와는 달리 그는 부유한 도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고 거친 농민의 삶을 주제로 택했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은 당시 네덜란드 남부의 한 농가에서 실제 감자 식사를 하는 노동자 가족을 모델로 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고흐는 농민들의 진솔한 삶과 고된 노동을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도시 중심의 미술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사람들이 감자를 먹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그리려고 했다면서 이 작품은 감자와 농민들의 손에서 전해지는 거친 삶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사회는 산업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었지만 농촌 노동자들의 생활은 여전히 매우 열악했고 사회적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고흐는 그런 농민들이 자신의 고향 땅과 정체성의 일부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미술로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작품의 중심에는 가족 구성원 5명이 두꺼운 나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감자를 나누어 먹으며 고된 하루를 함께 견디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이들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는데 고흐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그려냈습니다. 손은 노동자의 정체성을 상징하며 이들의 삶과 질곡과 노동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손을 표현하는 작업 과정도 역시 언급을 했습니다. 인물들의 손을 그리는데 가장 신경을 썼다. 손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긴 부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자세히 관찰했고 자연스러운 포즈와 질감을 표현하려 노력했다. 또한 어둡고 무거운 톤의 배경과 조명을 통해 가족들이 둘러앉은 따뜻한 공간감을 살리려 했다. 이처럼 고흐는 손과 얼굴 묘사 그리고 빛과 어둠의 대비에 특히 공들였습니다. 인물들의 얼굴은 어둡고 단단하며 빛이 제한적으로 비추는 실내에서 묵묵하고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각 인물은 도시인들과 다른 농민 특유의 소박하고 강인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우아하진 않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연대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형적인 네덜란드 미술의 어두운 톤을 계승하면서 갈색과 녹색, 검은색이 줄을 이루는 차분한 팔레트를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거운 어둠 속에서 조명이 마치 촛불이나 작은 등불 같은 따뜻한 빛을 발산하며 그 빛이 감자와 인물들의 얼굴, 손 위로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빛은 인간의 연대와 가족의 따뜻함을 상징하며 고흐는 제한된 빛 속에서 삶의 존엄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이 불빛은 곧 삶의 희망이자 외부 세계의 차가운 어둠과 대비되는 안식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자는 이 작품에서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주식이자 땅과 노동의 결과물로서 농민들의 삶의 토대입니다. 고흐는 감자를 듬뿍 담은 접시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소중히 그려내며 노동의 결과와 인간의 생존을 상징했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은 고흐의 초기 작품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이후 미술계에서 여러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미술계는 종종 귀족과 부유층, 이상화된 인물을 주제로 삼았지만 고흐는 농민과 노동자의 실제 삶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풍경화나 초성화를 넘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연민과 존중을 담아낸 점에서 리얼리즘 미술의 중요한 사례로 인정받습니다. 이 작품은 고흐가 화가로서 자신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그의 예술 철학, 진실된 삶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고흐는 예술을 통해 사회적 소외층의 빛을 비추고 인간 본연의 고통과 존엄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20세기 초 표현주의, 사회 비판 미술, 심리묘사 미술 등 여러 장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의 내면과 현실을 솔직하게 탐구하는 현대미술의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하며 오늘날에도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예술작품의 중요한 원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밴드 가문 귀를 한 자화상. 이 작품은 1889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1888년 말 아를에서 귀 절단 사건이 발생한 직후 고흐가 자신의 상처난 모습을 붕대로 감싼 채 그린 자화상으로 그해 초 세인 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 1888년 말 고흐는 프랑스 남부 아르에서 동료 화가 폴 고겐과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갈등은 극심한 정신적인 혼란과 감정 폭발로 이어졌고 고흐는 결국 자신의 왼쪽 귀 일부를 절단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고흐의 삶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중 하나이며 그의 정신 건강 문제가 극도로 악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후 고흐는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세인 레이미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하기 전까지 이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상처 입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고흐의 내면의 고통과 자기 인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고흐는 이 자화상에서 왼쪽 귀에 붕대를 감은 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을 동시에 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붕대로 감싼 귀는 그의 신체적 상처이자 정신적 상징물입니다. 귀 절단 사건은 단순한 신체 손상을 넘어 그 내면의 고뇌와 분열, 자기 파괴의 충동을 상징합니다. 붕대는 상처를 보호하는 동시에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작품은 고흐 특유의 강렬한 색채를 사용했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푸른색과 녹색 톤이 두드러집니다.
배경은 단색에 가까우면서도 미묘한 붓질로 질감과 움직임을 더했습니다. 붓터치는 다소 거칠고 즉흥적인 느낌을 주며 이는 고우의 감정 상태를 반영합니다. 붓의 움직임은 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맞닿아 있으며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내적 긴장감을 표현합니다. 청록색 재킷을 입고 있는데 이는 그의 평소 작업복과 다르게 비교적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뒷배경은 단순한 색면 처리로 인물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물과 배경 사이의 대비를 통해 고우의 존재감과 내면의 고독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자화상은 주로 이상화되거나 신분과 성공을 과시하는 용도로 쓰였으나 고흐는 자신의 상처 입은 불완전한 모습을 정직하게 그려내 새로운 자화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20세기의 표현주의, 심리묘사 미술, 심지어 현대미술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기 내면을 직시하고 표현하는 미술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또한 고흐의 정신적 위기와 예술적 천재성을 상징하는 작품으로서 전시회와 미술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흐 개인의 비극을 넘어 예술가의 고통과 광기라는 문화적 신화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대중과 미술계 모두 고흐를 고뇌하는 천재로 인식시키게 되었습니다. 고흐는 이 자화상을 그리는 중에 동생 테오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그중 몇 곳에서 자신의 정신 상태와 작품 의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나는 내 상처를 숨기지 않으려 한다. 붕대에 가려진 귀는 나의 고통과 싸움의 증거이며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다. 이 초상화를 통해 나는 내 정신 상태를 직시하고 고통 속에서도 예술가로서 남으려 노력한다. 자화상을 그릴 때마다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 붓을 들고 내 상처를 그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동시에 정화의 행위이다. 나는 이 그림이 내 내면을 솔직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고흐는 이 작품을 단순한 외모 묘사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과 회복 의지를 담은 심리적 자화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이 작품은 고흐가 귀절단 사건 몇 개월 뒤 프랑스 남부 세인레미에 위치한 세인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1889년 6월에 그렸습니다. 1888년 말부터 정신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고흐는 결국 그 이듬해 5월 자발적으로 세인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약 1년간 머물면서 많은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이 작품이 그 시기에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병원의 창문에서 보이는 실제 밤하늘을 보고 그리기는 했지만 고흐는 단순한 재현 대신 자신의 감정과 상상을 더해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던 시기에 그린 작품으로 1889년 6월 세인 레미 정신병원에 머무는 동안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밤하늘을 그리는데 그저 눈 앞에 보이는 별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별들이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빛나는지를 표현하려 한다. 고흐는 현실과 내면 세계를 넘나들며
고통 속에서도 자연과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과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이 심해질 때면 극심한 불안과 우울에 시달렸고, 그림은 그런 감정을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그의 고통과 희망, 두 가지 감정이 겹쳐진 순간의 결과물입니다. 밤하늘의 소용돌이치는 움직임은 그의 마음속 격렬한 감정을 상징하며, 동시에 별과 달빛에 빛나는 모습은 희망과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림 전체에 걸쳐 짙은 파랑과 청록색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밤의 고요함과 신비로움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울하고 고독한 감정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노란색과 흰색은 별과 달, 그리고 소용돌이치는 빛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과 생명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흐 특유의 굵고 역동적인 붓터치는 화면의 강한 움직임과 감정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별과 구름의 소용돌이치는 형태는 그의 내면 불안을 시각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 색채 대비와 격렬한 붓터치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단순한 풍경화가 아닌 심리적 풍경화로서의 가치를 높입니다. 좌측 청록색의 사이프러스 나무는 죽음과 영원, 인간과 자연의 연결을 의미하며, 고흐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소용돌이치는 하늘은 정신적 혼란과 에너지, 우주의 무한함과 신비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뒤로 보이는 조용한 마을 모습은 고요하고 안정된 공간으로 고흐가 바랐던 평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고흐의 감정과 내면 세계를 극대화한 표현주의적 특징이 뚜렷한 대표작입니다. 전통적인 자연 묘사를 넘어 강렬한 색채와 격동적인 붓터치로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후기 인상주의에서 표현주의로 넘어가는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받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고흐 개인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감정과 영혼의 시각적 언어이며, 미술사적으로는 후기 인상주의와 현대미술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 혁신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미국 뉴욕에 위치한 현대미술관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모마에 소장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미술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매년 수많은 관람객이 이 작품을 보기 위해 모마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깊은 울림을 주는 세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았는데요. 이 따뜻한 그림들과 함께 그 여운이 함께하는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